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민법을 공부하는데, 민법의 어떤 부분 내용을 공부할 건지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일단 민법은 민법 총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족법도 있고 상소법, 친족 상소법이 있는데 그거는 아예 시험범위 아니니까 적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사특별법 해가지고 몇 가지 특별법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민법 총칙은요, 내용이 통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민법의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가 한다. 뭐 이런 거. 뭐 신의성실의 원칙, 뭐 권리남용 금지 원칙 이런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리의 주체 해가지고 자연인, 법인. 이것도 이제 뭐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 이런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도 민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리의 객체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물건, 과실 이런 것들 공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의 변동입니다. 자, 권리의 변동에 와가지고 뭘 공부하냐면 법률 행위라는 걸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의사표시라는 걸 공부하고, 그다음에 법률 행위의 대리.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 부관해가지고 조건과 기한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간과 소멸시효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꼭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민법 총칙 전체가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일단 통칙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용어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면 통칙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드릴 거고요. 권리의 주체도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민법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권리 주체, 특히 자연인에 대한 부분은 안다는 전제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손을 좀 건드려야 되고요. 권리의 객체도 일단은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 권리의 객체에 관련된 부분은 물권법에서 공부하게 돼요. 그 다음에 권리의 변동이 시험 범위인데,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까지 시험 범위고, 기간 시험 범위 아니고요. 소멸시효도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민법 총칙 중에서 권리의 변동 중에서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요것만 우리가 시험 범위가 되고요. 특히 이 기간과 소멸시효가 시험 범위가 아닌데, 요 소멸시효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조금 필요한 부분에서는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민법 총칙에서 몇 문제가 나오느냐? 보통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9문제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민법 총칙 부분은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하지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법은 하나의 거래를 완성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이 뭐 하는 거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부분에서 또 뒤에서 공부할 때 것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꼼꼼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설명 안 드리고 모르는 거는 그냥 지나가시면 뒤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은 민법 총칙 안에서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만 시험 범위고, 나머지는 시험 범위가 아닌데, 요 주체 부분 조금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 부분도 나중에 제가 좀 정리해 드릴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은 9문제에서 10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이제 물권법이죠. 물권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권법 총론이 있고요. 총론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물권법 총론 부분 집중하셔야 돼요. 이 물권법 총론 부분이 잘 되시면 2차 과목들 공시법, 세법, 중개사법 이런 2차 과목을 접근할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권법 총론 부분이 까다롭고 어렵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강조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권리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에 담보물권 해가지고 유치권, 질권, 그다음에 저당권이거든요. 그래서 저당권까지 공부하게 되면 끝나게 되는데, 물권법이 다 시험 범위냐? 물권법이 다 시험 범위가 아닌 게 뭐냐면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질권은. 자,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민법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업무, 특히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이 시험 범위예요. 질권은 쉽게 말씀드리면 가져다가 맡기는 방식으로 설정한 담보물권. 전당포를 생각해 보시면 쉽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반지를 전당포에 가져가 가지고 아저씨 이거 맡길 테니까 5만 원만 빌립시다. 그러면 전당포 주인은 그 반지를 담보로 잡아두는 거잖아요. 그럼 전당포 주인이 갖게 되는 담보물권이 뭐라고요? 질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질권은 가져다가 맡기는 방식을 설정하는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아파트는 가져다가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질권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질권이라는 게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서 뭐는 빠지는 거죠? 질권은 빠지는 거죠. 특히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요 총론과 점유권, 소유권 이런 것들 중에 특히 총론 부분에서 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동산. 근데 우리는 부동산만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고요. 총론이나 뭐 점유권, 소유권에서 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도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물권법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총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까지 시험 범위고요. 질권은 시험 범위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채권법입니다. 채권법은 채권법 총론, 총칙하고 채권법 강론, 각칙이 있고요. 이 각칙 안에 계약법이 있습니다. 계약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강이득, 불법행위가 있고요. 이 계약법 안에 다시 총론이 있고 계약법 각칙해가지고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 사용대차, 고용해가지고 15개 전형 계약이 있거든요. 우리 채권법은 굉장히 양이 많아요, 원래. 보통 이제 대학에서 수업을 듣게 되시면, 채권법 책만 해도 총칙과 각칙이 별개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총칙은 한 500페이지, 각칙은 한 1000페이지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은 채권법 전체가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채권법 중에 계약법만 시험 범위. 계약법만. 또 계약법 각칙에서 고용이다, 뭐 도급이다, 위임이다 이런 것들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우리는 딱 매매, 교환, 임대차만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채권법 중에서 계약법의 일부만 시험 범위다. 계약법 총론하고 매매, 교환, 임대차까지만 시험 범위고요. 요것도 계약법도 우리가 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10문제. 그 다음에 물권법이 제일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올 때는 15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채권법, 계약법은 10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민사특별법의 나머지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시작할 때는 막 의욕이 앞서요. 막 의욕이 앞서니까 요 민법 총칙 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서. 한 10문제 나오잖아요. 9문제, 10문제. 근데 이제 이게 후반부로 오게 되면 개혁법좀 오게 되면은 이제 체력이 딸리시는지 대충 보시는 경향이 있어. 근데요, 민법 총칙은요, 공부할 때는 굉장히 재밌어요. 뭐 사기다, 뭐 반사회적 법률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아, 민법 재밌는데 이런다고. 근데 민법 총칙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딱딱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정리도 잘 안 되고 문제를 공부하시게 되면 의외로 문제가 민법 총칙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민법 총칙 부분은 공부해도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개혁법 부분은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어렵대요. 아우, 나 개혁법 진짜 어려워요. 그럼 제가 여쭤봐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개혁법 진짜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그러면 말을 뭐 그냥 그런 말 이러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개혁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뒤에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서 어려운 거예요. 개혁법은 정리가 아주 체계적으로 딱딱딱딱 맞춰져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법 부분은 공부만 하면 10문제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공부해도 안 될 일이 있는 민법 총칙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만 하면 딱딱딱 다 맞출 수 있는 개혁법 부분은 등하냐고. 어차피 우리는 평균 몇 점이 내보내는 거죠? 60점이잖아요. 60점이면 몇 문제입니까? 24문제만 맞으면 되거든요. 24문제. 24문제만 맞으면 60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개혁법에서 10문제 가까이 확보하시고 그러면 뭐 시험 떨어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권법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고 개혁법 부분은 등한히 하시지만 공부만 하시면 확실히 정리하시면 문제를 딱딱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합치면 25문제. 뭐 게임 끝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시험 1차 민법은 100점 만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점 만점이 아니라 실제로는 80점 만점인 거예요. 만점이. 왜 80점 만점이에요? 자, 우리가 1차 시험 합격하시려면 평균 60점이 넘고 꽈락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40점 미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법이 80점 맞고 부동산학개론이 40점이면 평균 딱 60점이니까 합격을 하시는데 민법이 85점 맞고 부동산학개론이 예를 들어서 35점이면 평균 60점이긴 하지만 부동산학개론이 꽈락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5점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법은 몇 점까지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80점까지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 만점이 아니라 80점 만점인 거고, 그래서 민법의 한 20%, 한 8문제 되는 정도 부분은 실제로 뭐예요? 몰라도, 틀려도 전혀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100점 만점이기 때문에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험 몇 점이에요? 80점 만점이다. 내가 모르고 어려우면 뭐죠? 빼도 되는 거예요. 다만 기초 단계에서는 연결되고 있고 스토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초 단계 뺄 건 아니죠. 그죠? 뺄 건 아니고 나중에 뺄 건 빼더라도. 아무튼 요 계약법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 시험을 통과하는 분과 안 하는 분과의 차이점은 제가 봤을 때는 요 계약법 부분의 실력의 차이. 계약법 부분이 정리가 잘 돼 있는 분들은 여유 있는 점수로 합격하시게 되고요. 계약법 부분이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계약법 부분이 공인중개사 민법 아니면 공인중개사 시험 전체에서 굉장히 당락을 좌우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채권법 중에 계약법 중에 일부만 시험범위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사특별법이죠. 민사특별법은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부해야 되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공부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이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법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실명법이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죠. 법이 총 5개입니다. 그래서 민사특별법에서는 법이 총 5개. 5개 공부해야 되고, 시험 문제는 6문제가 나옵니다. 6문제. 시험 문제가 6문제가 나오니까, 각각의 법에서 한 문제씩 나오고, 5개 법 중에서 1개 법에서 2문제 나오겠죠. 최근 들어서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 법에서는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좀 설명드리겠어요. 처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시면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에 관심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을 굉장히 좋아를 하세요. 좋아를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튼 이거를 막 신주단지처럼 그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상식적인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안 바꾸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틀이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문제밖에 안 나와요. 2문제밖에.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요 계약법에서 임대차 부분, 요것도 2-3문제가 나와요. 임대차만 해도. 근데 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모든 임대차에 관한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5-6 문제를 그냥 한꺼번에 틀려버리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조금 덜 열심히 하자. 너무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악영향을, 전세공 공부할 때도 이게 떠오르고, 민법상 임대차 공부할 때도 이게 떠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조금 덜 열심히 하자. 나와봤자 한두 문제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이 나오고, 민사특별법은 각각의 법에서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좀 잘 정리하시고 그래야 극복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 부분은 가끔 개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개정되는 부분 위주로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이 부분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사특별법까지 가게 되면 공인중개사 민법은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시작하면서 하나의 거래를 완성시키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의 거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2달 과정이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기본 과정, 고급 과정. 그래서 2달 내에 끝낸다는 게 굉장히 만만치 않고요. 실제로 제가 대학에서 이제 전공한 학생들하고 강의를 해보면 한 학기 해봐야 뭐 민법 총칙 하나 정도 끝나요, 6개월 동안. 근데 그만큼 양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그 2달 과정인데 미리 이제 제가 일정을 정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강이 좀 필요하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공부할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뭘 좀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거냐면 요 권리의 주체 부분을 정리드릴 거예요. 자, 왜 권리의 주체를 정리해드리냐면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안다는 전제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권리의 주체 부분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도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우리 교재도 이 부분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플러스 해가지고 20페이지, 21페이지 이렇게 정리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이유는 뭐죠?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의미 정리해드렸고 그래서 기초인 시간이기 때문에 기초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기초를 공부하실 때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뭐 기초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해하고
논리를 따라오고 이게 이 내용이구나 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 뭐 깨알같이 뭔가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권리의 주체입니다. 일단 우리 민법에서요, 능력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권리 능력이란 말도 있고요. 의사 능력이라는 말도 있고 행위 능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개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막 복잡하게 뭐 개념이라고 해서 뭔가를 외운다 그래서 의미 없고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개념은 아주 쉽게 잡으셔야 돼. 자, 권리 능력이 뭐냐? 이렇게 적자고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뭐라고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그러면 권리를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사람이 가질 수 있겠죠. 뭐 인간, 짐승은, 물건은 권리를 가질 수 없겠죠. 사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람이 두 가지입니다. 자연인과 법인이죠.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 존재만 권리 능력이 있다,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강아지는, 애완동물은, 반려동물은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선진국에서는 이런 사물을 나눌 때 우리는 자연인과 법인, 자연인과 법인, 사람과 물건 두 가지로만 나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면 다 뭐로 가야 되냐면 물건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도 물건이고 호랑이도 물건이고 다 물건인 거예요. 나중에 또 물건의 개념을 설명드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에 대한 이 권익보호, 좀 학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선진국은 최근에 사람, 동물, 물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 동물, 물건 이렇게. 근데 우리는 아직 사람과 물건 요 두 가지로 분류가 있고요. 사람이 아니면 다 뭐인 거예요? 물건인 거고, 현행부터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만 사람이고, 자연인과 법인만이 뭘 가질 수 있는 거죠?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자연인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민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3조에서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인간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만 권리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언제 출생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진통설.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산통을 시작했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사람이다. 일부 노출설. 엄마 몸에서 조금이라도 나왔다면, 일부라도 노출됐다면 그때부터 사람인 거다. 전부 노출설. 엄마 몸에서 다 나와야 비로소 사람인 거다. 독립호흡설. 엄마 몸에서 다 나와서 응애 울면, 그때 호흡하는 거잖아요. 응애 울면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된 거다. 이런 학설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민법은 전부 노출설을 취해요. 민법상은 엄마 몸에서 전부가 다 나와야 비로소 사람인 겁니다. 형법은 진통설을 취해요. 그러니까 형법은 진통설을 취한다는 말은 산모가 산통을 시작하게 되면 엄마 몸속에 있는 그 아이는 이미 사람인 거다. 이게 형법의 태도예요. 그러면 법에 따라서 사람이 되는 시기가 다른 이유는 뭐냐? 법의 목적에 달라서 그래요. 우리 민법은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고요. 형법은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형법은 사람의 시기를 확장합니다.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이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를 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일을 못해서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민법에 따르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사람이 아니니까 살인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게 아닌 거예요. 근데 형법에 따르면 산통이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인 거죠? 사람인 거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도 뭐예요? 사람인 거니까 그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의 목적에 따라 시기가 다르고요. 아무튼 우리 민법은 전부가 다 노출되어 있을 때 사람입니다. 그럼 또 문제가 있죠. 출생하기 전은 태하는 거는 뭐냐? 자, 우리 민법에 따르면 엄마 몸에서 다 나와야 비로소 사람인데 출생하기 전이라면 엄마 몸속에 있는 거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민법은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 자, 우리는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사람입니다. 또 사망 시점도 문제가 되죠. 사람이 하나 둘 셋 짝 언제 죽느냐 해가지고 그 시점에 대해서도 뭐 내사설도 있고 맥박 종지설도 있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우리 민법은 맥박 종지설을 취해요.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그때 비로소 사람이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자, 그러면 출생하기 전에 태아는 사람이 아니죠. 그럼 뭐냐? 물건인가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엄마 신체의 일부로 평가됩니다. 법적으로. 엄마 몸속에 있는 심장이나 간이나 폐와 같은 뭐죠? 엄마 신체의 일부로 평가돼요. 그래서 만약에 운전하시는 분이 가슴 아프게도 임산부를 사고를 일으켜서 임산부가 유산하시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상입니다. 아이를 죽인 것이 아니라 엄마를 다치게 한 것으로 취급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사망 후는 또 뭐냐? 우리가 시신이라고 그러죠? 시체라고 하죠? 이건 또 뭐가 되죠?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만 사람이에요. 사망 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시신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언젠가는 물건으로 변할 존재가 전존해. 아무튼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입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법에 의하여 인격이 부여된 것을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뉘어요.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재단법인이라고 하고요. 이 사단이라는 말은 사람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뭐죠? 사단법인입니다. 다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이런 거 나누는데 그것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재단법인이 뭐냐?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뭐죠? 재단법인이고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뭐죠? 사단법인이에요. 여기서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갑, 을, 병 세 사람이 모였어요. 세 사람이 모여서 뭐 하려고 하냐면 법인을,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 하냐면 발기인이라고 해요. 셋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 뭐 조직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돈은 누가 내고 뭐 사무소는 어디로 막 이런 거 정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걸 정하는 것이 뭐냐면
정관이라는 것을 작성한다고 해요. 정관이란 말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규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실제로 시험 범위가 아니고 자세히 안 보지만 정관에는 뭐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의 인면에 관한 사항, 자산에 관한 사항.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실제로 법인으로서 실체와 구성을 갖게 되는 거죠. 실체를 띠게. 그리고 나서 등기소에 가서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사단법인 법인이 돼요. 자, 우리 민법은 설립 등기를 해야만 법인이 됩니다. 또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법인이 된다는 말은 법인으로서 뭘 갖게 되냐면 권리,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은근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정관을 작성해서 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갖췄어요. 근데 아직 설립 등기는 안 했어요. 제가 지금 뭐라냐면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법인이 된다 그랬죠. 설립 등기를 안 했으면 법인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해요. 자, 정관이 만들어서 법인으로서 조직과 실체를 갖춰갖고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권리 능력을 갖는다 그랬죠? 근데 아직 설립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뭐가 없죠? 권리 능력이 없죠. 따라서 얘를 다른 말로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은 뭐냐면 법인으로서의 조직과 실체를 다 갖췄어. 다만 뭘 안 했어요?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해요. 왜요?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법인이 되니까. 또 법인으로서 조직과 체계가 다 갖췄어요. 근데 설립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우리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도 해요. 왜요?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권리 능력을 가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예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래분들이 공시법 공부하게 되면 그 예를 외워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외우기 전에 생각해 보자고요. 조직과 실체, 조직과 체계는 갖춰졌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이에요. 교회. 교회는요, 조직과 체계가 일반적으로 잘 갖춰졌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사단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안 해요. 그래서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 권리능력 사단이에요. 정당, 뭐 국민의힘, 뭐 민주당 이런 정당도요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그 정당들은 뭐 정부 조직 못지않게 조직과 체계가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정당법에서 설립 등기를 금지해놨어요. 설립 등기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은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그런 거 많아요. 뭐 사찰, 재건축조합. 재건축조합도요, 뭐 규약도 있고 다 실체 있어요. 근데 뭘 안 해요? 설립 등기를 안 하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근데 재건축조합에 따라서는 설립 등기한 데가 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법인인 거죠. 자, 개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을 조합이라고 해요. 발기인 조합, 이런 말을 써요. 조합이 뭐예요, 그럼?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셋이 모여서 뭐 했냐면, 자, 우리 법인을 만들어 보자라는 공동의 목적은 있어요. 근데 아직 정관이 없어요. 체계가 없어요. 조직도 없어요. 그러면 공동의 목적만 있고
조직도 체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의 모임을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노동조합은 조합이 아니에요. 재건축 조합도 조합이 아니에요. 법칙은 뭐예요? 법인아닌 사단. 왜요? 조직과 체에 갖췄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합니다. 농업협동조합 조합 아니에요. 왜요? 등기되어 있거든요. 걔는 뭐예요? 법인인 거예요. 서울우유도 조합이라고요. 서울우유협동조합. 그것도 조합 아닙니다. 설립 등기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법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보게 되는 조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조합이 없어요. 조합이 없어. 그럼 우리가 수험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합이 발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동업자예요. 자, 제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 모였어요. 사람이 모인 거죠? 모여서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우리 동업이라 그러잖아요. 동업하기로 하면 포장마차를 운영한다는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으니까 동업자가 조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가끔 보다면 동업자 조합 이렇게 나오면 아, 동업자들의 모임인가 보 아니에요. 동업자가 왜? 조합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조합 계약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동업 계약이야. 동업 계약. 앞으로는 조합하면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동업자. 조합 계약하면 뭐예요? 동업 계약. 이렇게 떠올리시면 책 보시는 데 편하고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법인도 뭐가 있습니까? 권리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 법상 법인이 되려면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조직과 체계는 다 갖췄지만 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갖추고 있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이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왜요?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 되고 설립 등기를 해야 권리 능력을 가지니까. 동업자처럼 단순한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은 우리가 뭐죠? 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합 계약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동업 계약. 조합하면 뭐가 떠오르시면 돼요? 동업자가 떠올려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권리 능력의 개념의 뜻입니다. 자, 의사 능력입니다. 의사 능력. 자, 의사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개념은 쉽게 해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해요. 이것이 결여된 사람을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됩니다. 자, 이런 겁니다. 3살 먹은 꼬마아이가 있어요. 3살 먹은 꼬마아이는 출생했죠? 엄마 몸에서 전부가 노출됐죠? 권리 능력은 있는 거예요. 사람인 거죠. 다만 3살 먹은 꼬마아이가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3살 먹은 꼬마아이는 뭐인 거죠? 의사 무능력한 거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만취자? 술을 이빨 처먹어가지고요. 처먹어가지고 막 굴러다녀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죠? 개 같은 놈. 개 같은 놈도 개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뭐 있는 거예요? 권리 능력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술 먹고 막 굴러다니는 그 사람이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정신병자. 아무리 정신병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뭘 있는 거예요? 권리 능력은 있는 거예요. 다만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뭐인 거죠? 의사 무능력자인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했거든요. 무효란 말이 뭐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그 매매 계약이 유효해요. 그러면 매매 대금 줘야 되겠죠? 근데 그 매매 계약이 무효래요. 돈 줄 필요 없는 거죠.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면 보증금도 주고 월세도 줘야 되겠죠. 근데 임대차 계약이 무효면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보증금도 주지 않고 월세도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의미인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효는 앞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말은, 의사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민법적으로 의사무능력자와 책임무능력자는 같은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주 싫어하는 게 나와. 여러분들 인터넷 보다 보면 술 처먹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세상에 판사가 술 처먹고 했다고 형을 감경해줘. 뭐 정신 상태가 이상한 놈이 사람을 죽였는데 판사가 세상에 심신미약이니 뭐니 헛소리하면서 형을 감경해줘요. 형을 깎아줘. 그럼 막 우리는 댓글이 뭐예요? 이런 개 같은 놈, 뭐 한국 뭐 사법부가 문제니, 뭐 이렇게 쓴다고 그죠? 이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완전 만취 상태라고 평가된다면 그 사람의 행위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무죄. 다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형을 깎아주는. 진짜 완전한 정신병자로 판단이 된다면, 진짜 그 사람은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더라도 뭐인 거예요? 무죄인 거예요. 다만 무죄까지 때리는 판사는 없죠. 형을 감개해 주는 거죠. 뭐 이게 옳고 그르고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술 처먹고 정신이 미약하고 심신미약하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하게 되는 그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의사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그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용인에서, 경기도 용인에서 12살인가? 12살 먹은, 12살인가? 먹은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벽돌을 던졌어요. 벽돌을 던져가지고 그 밑에서 고양이에게 그 먹이를 주던 아주머니가 맞아서 사망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나시죠? 몇 년 됐어요?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난리 났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이 요 가해자 측을 상대로 이제 뭐 형사처벌 얘기는 하지 말고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겠죠? 근데 우리 법원이 이 아이의 의사 능력을 부정해버립니다. 의사 능력을 부정하고 이 아이들은 자신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 댓글이 막 수천 개 날리는 거야. 이런 개 같은 놈. 그러면 애들은 뭐 사람 죽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냐,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참 저는 기자들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판결하는 이유는 이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12살, 13살은 애매해요.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때는 판사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아이에게 의사 능력을 인정을 해버리면 이분의 유가족들은 이 아이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돈 없잖아요. 한 달에 용돈 10만 원이에요. 이런 아이한테 10억 줘라 20억 줘라 판결 내려봐야 아무 의미 없는 판결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의 의사 능력을 부정하게 되면 우리 민법 규정에 따라서 이 아이의 보호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위자료도 받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은 어떻게 애매할 때는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이 아이의 의사 능력을 부정해버리고요. 그러면 유가족들은 뭐죠? 이 아이의 부모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길이 생기게 되거든.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그냥 결론만 써버리니까 댓글에 뭐해 그냥 뭐 사람 뭐 죽여대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수험적으로 의사 능력이 뭐라고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말하고요. 이것이 결여된 사람을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말은 의사 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므로 결국 민법적으로는 의사 무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는 같은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자, 행위 능력은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법률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얼마나 술을 처먹어야 의사 무능력자냐죠.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은 소주 10병 먹어도 의사 능력이 있을 수 있고요. 소주를 못 드시는 분들은,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은 반병만 먹고도 의사 무능력자일 수 있는 거죠. 그죠? 몇 살부터 의사 능력이 있느냐? 똘똘하면 10살인데도 의사 능력이 있을 수 있고요. 뛸 때라면 19살인데도 의사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 무능력자 제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때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해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가 하는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의사 무능력자라는 거는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다. 때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이거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불명확한 의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해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요. 자, 제한 능력자는 뭐가 있냐면 첫째, 미성년자. 19세 미만자. 자, 법에서 나오는 나이는 무조건 만입니다. 19세 미만. 자, 우리 민법은 19세가 된 때부터 성년이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18세까지는 미성년자, 19세부터는 뭐죠? 성년자고요.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피한정후견입니다. 자,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으로부터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진 사람 우리가 피한정후견이라고 하고요. 피한정후견이 한 법률행위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도. 이게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복잡해지는데 시험법이나 아니니까.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이죠.
피성년 후견인은 능력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결여된 사람.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계시, 선고를 받은 사람 우리가 피성년 후견이라고 하고요. 피성년 후견이 한 법률행위는 무조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건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권리 능력이 뭐라고요? 스스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이 있다. 의사 능력이 뭔가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하고, 이것이 결여된 사람은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은 무효다.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책임질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는 결국은 책임 무능력자. 자,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의사 무능력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해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 사람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 뭐가 있느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세 가지가 있다.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또 좀 관련된 부분이 나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일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거는 우리 민법 기초로서 계속 써먹으려고 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첫 수업이고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교재 6페이지부터 해서 차근차근 다음 주부터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